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일본의 2배나 됩니다. 하지만 연금 등 제대로 된 노후 대책이 부족해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도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노인 빈곤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창규 대구 중구 노인복지관 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인 빈곤 실태 점검을 해보기 앞서서 먼저 노인 노령화, 그러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분들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고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나 되는 상황인지 먼저 신창원 교수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통계청에서 2020년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20.3%로 이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르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초과되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령화, 고령, 초고령 사회 구분을 가지고 고령화 속도를 비교하는데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서구의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또 초고령 사회로 이동하는데 길게는 1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정말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심각한 것이고요. 네. 일본의 경우 이제 7%에서 14%, 즉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24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7년이나 빠른 17년 만에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인구 폭탄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런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다고 할 수 있고요. 참고로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도 이제 살펴보면 대구는 16%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데 이미 경북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각종 통계나 지표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준비가 필요한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체감 정도가 훨씬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예. 김창규 관장님께 우리 여쭤볼게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 방금 신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또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또 어떤 학자는 그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한 폭탄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신의 이야기하는 것들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체감도는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일본이 어떤 고령화가 30%인데 노후 난민이라든지 1인 가구, 고독사, 노노간병, 간병살인이라든지 노인 빈곤, 노후 파산, 구매 난민 등 노인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제 소외됨으로써 야기되는 노인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또 지역사회 또 우리 복지관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노인이 우리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지표를 고려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오늘 우리가 토론해 볼 내용인 이 노인들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힘들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가 일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예,
주로 이제 OECD 자료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OECD 평균 이제 노인 고용률이 14.7% 정도, 이제 15%가 좀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한국은 뭐 조사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33%요, 뭐 3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훨씬 2배 이상의 노인 고용률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회원국 어느 정도 선진국 중에서도 노인들의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인들이 더 다른 나라들 노인들보다 더 건강해서 뭐 또 아니면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서 이렇게 고용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노인 고용률이 높은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또 생계를 위해서는 소득을 또 벌기 위해서는 꼭 일을 해야 된다는 이 노인 공률이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단순히 높은 노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고용률이 나타내는 의미는 우리 노인분들께서 건강하시고 여전히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고 사회에서 기여할 부분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면 긍정적인 차원이겠으나, 기실은 그게 아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시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장에서 보실 때도 이 관장님 보실 때도 이런 높은 노인들이 일하는 비율, 실제로 일하고 있는 이 비율이 현장에서 찾아오시거나 문의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으신가? 여기 통계는 뭐 우리가 1위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중장년들의 퇴직이 되게 빠른 것 네. 같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했을 때에 60대 미만으로 다 이래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퇴직한 신중년들이 이 노인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일자리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길어진 노년을 갖다가 여가라든지 단순한 소일거리로만 보낼 수가 없다라고 네. 봅니다. 릴리라는 학자가 이제 연령 통합 주기론에서 일과 여가와 학습이 통합적으로 되어야지만이 성공적 노화를 갖다가 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일자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노인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만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갖다가 보내기 위한 일자리로서도 저는 유의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생 현역 시대를 갖다가 선언했기 때문에 노년의 어떤 일에 대한 사회적인 긍정적 이미지를 갖다가 네. 또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신중년이고 아직도 충분히 일할 만큼 힘이 있고 나이가 들지 않고 늙지 않았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이 노인의 노동을 바라볼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쉬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노인의 고용이라는 문제를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빈곤 노인이 이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곤율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것 같은데요. 예, 좀 한 연구 분석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자료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역시 불명예스럽게도 고용률, 빈곤율 다 1위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지금 43.4%로 나타나는데, OECD 평균이 14.8%, 약 한 15%니까 역시 이것도 3배 가까운 수치로 또 나타나고 있고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23.1%, 또 복지 제도가 발달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3%에서 4%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중년 담론, 이런 제3의 인생, 인생 이모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강한 노년, 또 액티브 에이징 이런 용어를 써서 은퇴 이후에도 삶을 누려면서 일도 하고 또 사회에 기여도 하고 이런 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구적인 연금이 풍부하고 크게 생계에
걱정 없이 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지금 43%라는 얘기는 한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네. 빈곤 상황에 있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한 가지 문제는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네. 그 노인 자살률은 정말 불명예스럽게도 최근 한 10년 이상 우리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위 국가보다 한 2배 이상 노인 자살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자살 이유로는 가장 높은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결국 이제 경제적 문제 네. 그리고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빈곤 문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신 교수님, 노인 빈곤율을 측정할 때 노인 네. 빈곤율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로 파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로 이 빈곤의 지수를 파악합니까? 현재 이제 노인 빈곤율을 측정하는 것은 이제 그 상대적 빈곤율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위 소득 대비 50% 미만 소득을 가지고 따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소득 및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측정하는 것이죠. 중위보다 50% 예. 미만이 되면 빈곤하다. 근데 그 비율이 무려 43%면 예.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정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빈곤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 진입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빈곤 집단이 존재하는데 그 빈곤 집단의 대다수는 또 노인들이 노인이 구성하고 차지하고 있다. 있다. 그래서 빈곤의 노인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관장님, 근데 이 옆에서 보시면 관장님도 이제 여러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나이가 젊을 때 열심히 사셨지 않습니까? 다들 열심히 사시고 그렇죠. 네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노인이 빈곤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열심히 사시고 이 세월이 지나면 다른 젊은 세대보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래도 조금씩 그 낭비 안 하고 모아오신 분들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네네. 왜 노인분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빈곤이라는 틀에 이렇게 갇히게 됐을까요? 저는 2000년도 초부터 그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지켜봐 왔는데 이 노인일자리가 시작된 배경이 1997년도 말 어떤 IMF 네. 상황 시에 이제 중고령층들의 이제 갑작스런 이제 퇴출이 일어나고 또 2000년도에 이제 고령 인구가 또 많아지고 또 연이은 어떤 뭐 미국발이라든지 유럽발 경제 위기로 통해 가지고 경제적 상황이 이제 어려워졌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IMF 시절에 퇴출당한 분들이 50대, 4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부모들이 60대였다면은 연이어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 노인 빈곤이 가속화되었지 않았나.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러 관장님께 오실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시면 하나만 소개를 해주시죠. 아내나 남편, 가족 중에 질환으로 누워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게 해당되어지는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가 가장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뭐 집안에 갇혀 있어서 답답하고 또 병이 나고 실제 저희 복지관에서도 휴관을 하고 난 뒤에 질병이 더워지거나 또한 돌아가신 경우들이 이래 많았습니다. 네. 그러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실제 그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참 개인 사정을 들어보면은 젊은 시절에 잘 나가고 또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데 어쨌든 사회 구조로 인해서 현재의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구는 한 3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데 한 10%의 일자리밖에 되지 않아서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려움의 정도가 우리 생각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끼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노인이 지금 어려운 분들이 최근에 복지관에 문의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저희
중구 노인복지관에 하루에 한 1,000여 분의 어르신들이 네. 이용을 하시고 한 400여 분이 이제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로식당이 중단이 되니까 다른 것보다도 식사 끼니 해결 부분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대구시가 어르신들의 결식 문제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작년도 이어 올해까지도 이래 내려주고 있는데 도시락을 만들어서 식사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2-3개씩 가지고 가십니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또 맞춤형 식단 일반적으로 맞춤형 식단이 부인이 뭐 아프거나 남편이 아플 때에 맞춤형 식단을 위해서라도 저희 복지관에 이제 도시락을 구매를 해서 가족끼리 먹는 사례들도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그 생계마저도 걱정해야 될 정도의 빈곤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빈곤 원인, 이렇게 된 원인, 좀 더 구조적인 원인 대책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흔히 뭐 우리가 빈곤의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돈이 없어진 이유는 뭔가? 본인이 탕진을 해서 없어졌다 그러면 억울한 게 아니죠. 근데 많은 노인분들이 분노하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평생 나는 일을 열심히 했다. 평생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그런데도 왜 나는 지금 빈곤한 상황일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것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신 교수님, 예. 왜 힘드실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겠죠. 1차적으로는 이제 유럽과 같은 그런 어떤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해서 네. 노후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되지 못하는 측면이 가장 클 겁니다. 네. 현재 노인 세대들 같은 경우 이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즉 미가입자도 많고 또 가입했다 하더라도 연금 수급액이 40만 원 미만인 저수급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적 연금 제도로 커버되지 않는 그런 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죠. 이렇게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해서 이게 소득 보장이 제도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인 준비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아까 뭐 외환 얘기도 잠깐 97년 얘기도 나왔었지만 우리 사회의 독특한 이 세대 경험이라는 것이 좀 문화적으로도 또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인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 부양 또 부모 봉양이라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이 지배적인 시기에 가장 이제 생산 활동 즉 소득이 높은 시기 30대, 40대, 50대를 보낸 시기에 이제 일을 했던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번 소득을 상당 부분의 자식 교육이나 또 대학 졸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취업 준비에 또 돈을 쓰게 되고 또 부모님의 또 봉양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은 노후 준비를 못 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인들의 빈곤이 또 일을 하였음에도 평생 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노인 세대들 혹은 노인에 이제 갓 진입하기 시작한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끼인 세대다. 부모님 봉양은 해야 했고 자식은 자식대로 또 부양을 또 해야 했는데 우리는 그 국가로부터도 근데 자식으로부터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부양의 수단이 없다. 전통적인 것도 붕괴됐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노인복지라는 거 그다음에 노후 대책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살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관장님 보시기에 지금 노인들이 빈곤한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어떤 빈곤은 저는 그 IMF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IMF 이후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1년도부터 시니어 클럽이라는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을 만들고 2004년도부터 정부 차원에서의 노인일자리를 갖다가 이제 전면 시행한 계기가 이제 IMF 경제적 위기와 고령 인구 유엔 어떤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부터인데 그 외에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어떤
그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네. 그렇게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공적연금 플러스 퇴직연금 플러스 또 개인연금 이러한 삼천 구조로 탄탄하게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공적연금 구조가 없는 상태고 또 개인연금도 들 수 있는 또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노인 빈곤이 있고요. 또한 조기 정년 제도라든지 특히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잘못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노인들을 65세만 되면은 노인 취급을 하고 시혜적 개념, 수도적 존재로 봤지 우리나라 어떤 그 성장 동력으로서 보지 않았다라는 네. 잘못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노인 빈곤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를 생각을 들자면 해봅니다. 정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년은 연장할 필요가 있겠죠. 네. 평생 현역 왜냐하면은 결국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령 인구와 또 여성 인구를 갖다가 노동력으로 유입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또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지역 공동체가 해체가 됨으로써 조금 더 노인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 또 이러한 빈곤의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담아 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부족함으로써 또 노인 빈곤 문제가 지역 사회에서 더욱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보시기에 대부분 노인들이 이제 한두 개 정도의 지병을 갖고 계시고 많이 네네. 편찮으신데요. 네.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일반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고 네다섯 개의 약을 갖다가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도 큽니다. 실제 이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제 효과를 갖다가 비교를 해봤을 때 경제적인 효과도 있었지만은 의료비 효과도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가진다라는 거, 역할을 가진다라는 그 자체가 활동을 갖다가 부추기기 때문에 어떤 노인 의료비를 갖다가 절감하는 또 이중 효과도 있다고 이 보겠습니다.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현재 확보가 잘 안 돼 있나 봅니다. 예. 일단은 국민 건강보험에서 이제 의료비라는 부분들이 또 있고 예를 들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활동을 갖다가 하면은 건강 포인트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갖다가 만들므로써 네.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는데 우리 사회도 결국은 노인 빈곤도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가 노인 빈곤이 더욱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그 건강관리 이러한 부분도 예방적 건강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지금 우리 65세 이후에 연금 수급자 비중을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이 사실은 많지 않다고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과 소득 대체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 현재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점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보완돼야 될까요? 예, 먼저 주목할 보완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노인 중에서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이 35%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군연금, 사학연금 같은 특수직역 연금 합쳐도 50% 이상의 노인들이 연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또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급여 수준이 월 54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월 80만 원 이상 수급하는 비율을 보니까 10%가 안 되고요. 가장 많은 이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월 40만 원 이하의 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것인데 거의 66%의 수급자들이 4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많은 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고 또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생계 유지는 좀 상당히 부족한 노후소득 보장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국민연금이 사실 이렇게 이제 된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분석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늦게 국민연금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급하게 서두르는 과정에서 좀 착오들이 있었습니다. 1988년에 이제 처음 이제 국민연금이 시행됐고 그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 설계를 저부담, 고급여, 즉 돈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도를 설계할 때 시점에는 평균 수명이 70세가 안 되던 시점이니까 지금과 같이 80세가 넘는 평균 기대 수명을 가는 거의 20년 차이가 이제 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덜 내고 더 내고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상에서 고령화 속도 빨라지게 되니까 결국 재정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재정 안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이제 제기되면서 재정기금 뭐 심심하면 언론상에서 나오지만 재정기금 고갈, 뭐 기금 파탄 이런 이제 좀 자극적인 용어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이제 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소득 대체율을 좀 조정하기도 하고 또 지급 연령도 초창기에는 60세였지만 지금은 65세로 또 조정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개혁을 지속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그 개선안이 나오게 되면 사회적 논쟁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이제 합의를 참 도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번번이 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논의가 항상 이제 지지부진하게 네. 제자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을 두텁게 가져갈 수 있다면 참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해법을 내놓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이제 국민연금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사회복지학자들이 제기하는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의 구조가 균등급여 부분, 즉 기초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균등하게 주는 부분, 그 균등급여 부분은 뭐 가입 기간이나 기여 금액, 즉 보험료 납부 금액 수준과 상관없이 일정 부분은 누구나 동일하게 주는 균등급여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낸 보험료,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그 소득 비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인 빈곤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빈곤과 관련해서 저수급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결국 그분들이 이제 젊은 시절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으면서 소득 수준이 나니까 보험료를 적게 내고 또 수시로 노동시장에서 진입 퇴출하다 보니까 또 가입 기간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연금 수급액이 적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 이제 균등급여 부분을 좀 두텁게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2007년에 이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작됐고 2014년도에 이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조금 이제 수급액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 바로 이제 균등급여율이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연금 제도 도입했고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도 같이 시작하게 된 그런 제도적 맥락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이제 좀 더 두텁게 가져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과는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개혁할 때마다 사실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저항도 많고 뭐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줘야 되는데 협동조합 형태의 일자리 만들기는 기존 일자리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문현답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해서 현장에서의 어떤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자리는 혼자 일한다라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함께 일한다라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인 단계에서는 이제 협동함으로써 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 성격의 함께 일하는 협동 형태의 일자리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일본은 일찍이 그 시민들의 어떤 사회 참여를 통해서 협동조합형의 사회 참여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어도 고령자 협동조합이라든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서 지역 문제 해결과 또 생산적 노후를 갖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니어 클럽과 노인복지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현재 또 중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시니어 스마트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 정보화 시대에 노인들이 건강한 노인들이 또 그 취약계층에게 정보화 취약계층에게 이 정보화를 갖다 가르쳐주는 그러한 협동조합을 대구 경북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또한 태평 살롱이라는 또 시니어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니까 이 협동조합 형태가 정착이 잘 되면 일자리 문제와 노인들의 고립감, 공동체를 회복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타개하는데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저는 뭐 하나의 해법이라고 네, 충분히 듭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시즌이니까 여러 가지 안건들을 한꺼번에 막 일단은 정치권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평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어떤 점을 생각을 더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정책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현장 면에서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제일 먼저 노인 기본소득 노령수당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이 두 개는 공약이고요. 한쪽은 노인 기본소득이고 한쪽은 노령수당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청, 노인청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각종 다양한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으로 월 100만 원 수준의 이제 노인 기본소득을 주겠다. 근데 사실 기본소득은 앞에 대상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게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도 이제 좀 약간 어폐가 있는 용어이긴 한데 이제 핵심은 결국 이제 지금 계속 논의했었던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약이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실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월 100만 원 주겠다라는 수준에서 이제 단지 이제 선언적 수준인 것 같아서 그 뭐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그 균등급여 부분과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큰 틀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큰 틀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단순하게 지금 월 얼마를 주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모자이크식으로 갖다 붙이는 제도 설계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뭐 노인복지청, 뭐 노인청 신설을 하겠다. 결국 기관을 새로 만들게 되면 이거는 이제 기존의 보건복지부를 포함해서 중앙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아주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노인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노후소득보장 하는 데 있어서 기관이나 조직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노인의 담론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에 대한 인식부터 사회 전반적인 인식부터 또 실질적인 공적연금 체계 아까도 말씀하셨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어떻게 지금 내실 있게 다시 재정비해서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노인 빈곤을 최대한 줄일까 거기에 포커스가 가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만들겠다 뭐를 더 주겠다 이런 식의 공약은 사실은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실현성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아직 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업무가 뭐 한 11개 부처 27개 과로 이제 분산되어져 있으면서 일관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을 갖다가 일단은 모색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예로서 그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스웨덴 등의 이제 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이제 노인 복지 전담 부처가 설립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짧게 신 교수님 이거 하나만 짚어주시죠. 예. 중앙정부, 지방정부 네. 하는 일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정부가 네. 이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각자 다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뭐 이제 질문을 좀 더 바꿔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이제 저 북유럽이나 유럽과 같이 노인 복지 제도가 발달한 나라들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 제도 같은 소득 보장 국가적 단위에서 해야 될 소득 보장 제도를 이제 중심으로 중앙 정부가 역할을 하고요.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서비스, 뭐 우리가 이제 건강 문제에서부터 돌봄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서비스들이 또 빈곤하고 맞물려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의 많은 것들이 복지 서비스 물론 최근 들어서 지방 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거기서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 지방 정부는 따라야 하는 그런 식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 현장과의 괴리감도 상당히 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노후소득 보장은 중앙 정부가 서비스 보장은 지방 정부가 이렇게 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시간이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상 오늘 두 분의 못다 하신 말씀, 토론 중에 못다 하신 말씀 1분씩 또는 정책 공고든 어떤 말씀이든 1분씩만 더 듣고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창규 관장님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중앙과 지자체를 포함해서 이 초고령 사회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10월 노인의 달 때에 노인 문제를 다룬 기사가 한 건도 나오지가 않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전환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정치가 행정가의 어떤 그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혜적 인식이 노인 빈곤을 만든 저는 요인이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노인 당사자도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존엄함을 갖다가 인식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는 노후 준비 교육 지원 체계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신창원 교수님. 예. 현재 지금 뭐 대한민국의 상공50 클럽에 가입했다. 뭐 즉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5천만 명 이상의 인구 규모, 즉 규모도 있으면서 소득 수준이 꽤 높은 세계에서 7개 국가밖에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젊은 시절 이제 피와 땀을 흘리신 분들이 바로 지금의 현재 노인 세대들인데 역설적으로도 그 사회적 부의 분배에 있어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상이고 결국 이제 공적연금 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세대 간의 어떤 타협이고 세대 간의 연대인데 이러한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우리가 좀 지혜를 빨리 모아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 좀 각성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또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뒤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아파도 일해야 하는 노인 빈곤의 그늘에 대해서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창규 대구 충구 노인복지관 관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